그날 밤 병새가 깊어 숨조차 고르기 힘든 제 침소에 머슴이 들어왔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먼저 체온을 찾았습니다. 조선에서 마님의 침소에 남정네가 들어온다는 것은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몸이 먼저 안다는 것을, 이 사람은 해치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처럼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는 제 앞에서 옷자락을 여는 대신 품속의 대물을 꺼냈습니다. 쇠 잠금 달린 작은 나무 상자.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밤은 욕정이 아니라 제 목숨과 집안의 기록을 가르는 밤이라는 것을요.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침소는 가장 안전한 곳이자 가장 고립된 곳입니다. 병이 든 지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깊어졌고 열은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침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바깥 바람을 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침소에 갇혔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고립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병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집안의 문서였습니다. 병든 마님은 결정하지 못합니다. 재산에 관한 일, 집안 살림에 관한 일, 하인들에 관한 일, 모든 결정이 제 손을 떠났습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마님 곁에서 결정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남편은 장터와 관할을 오갔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예전보다 바쁘게. 마님 편히 쉬시오. 바깥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소.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족들의 발걸음도 잦아졌습니다. 시동생이 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병환이 깊다니 걱정입니다. 먼 친척이 왔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오. 모두들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병이 아니라 제 재산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침소에서 발소리로만 세상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누가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두 발소리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평소와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조심스러운 발소리. 저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제 침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약탕을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탕 쟁반을 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문지방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등불 뒤의 그림자. 여자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침소에 남정네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그제야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온 머슴. 이름은 석이라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힘이 센 사람. 남편이 장터에서 데려온 머슴이었습니다. 물러나라. 제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기침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 하지만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숨을 고르시겠습니까? 조선에서 선이 깨지는 순간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머슴이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문 옆
딱 한 걸음의 거리를 지켰습니다. 그 거리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침소 안으로 들어왔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것. 마님. 머슴이 낮게 불렀습니다. 마님, 오늘 밤 이 집에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병든 사람에게 독이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은 선택이 늦었다는 뜻이니까요. 무슨 말이냐? 내 남편이 있지 않은가? 남편 어른께서 마님을 배신하고 계십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습니다. 머슴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선을 넘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에서 선이 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반 마님의 침소에 머슴이 들어온다는 것. 이것이 알려지면 저는 끝입니다. 병이 나아도 살아남아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너는 왜 왔느냐? 죽을 줄 알면서 왜 이 침소에 들어왔느냐? 머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선을 넘어서라도.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소인은 머슴만은 아닙니다. 머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관아의 하급서리에게 밤마다 심부름을 받습니다. 관아. 그 말에 제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심부름이냐? 이 집안의 장부를 감시하라는 심부름입니다. 장부가 뒤틀렸고 재산 이전에 조짐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재산 이전.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다는 뜻. 그것이 사실이냐? 마님이 병들기 전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병드신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필요. 사람을 물건으로 만드는 말.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침소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냐? 머슴이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머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선이 깨진 게 아니라 선을 지키려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대물 그가 꺼낸 것은 몸이 아니라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머슴이 품속에서 꺼낸 것은 옷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쇠 잠금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마님, 이 집의 대물입니다. 대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대물이란 집안을 대신해 말하는 물건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기록되는 것.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기는 곳. 어디서 그것을. 사랑채 뒷뜰 장독대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혼례 오시던 날 묻으신 것으로 압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상자를 묻은 것은 20해 전. 아무도 보지 않은 밤에 혼자 묻었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소인이 판 것이 아닙니다. 머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 서리가 파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소인은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님께 직접 가져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몸은 생각보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상자는 불과 한 아름 거리에 있었지만 제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침소 옆에 두었습니다.
닿지 않되 보이는 자리에 왜 직접 주지 않느냐?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침소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선을 넘은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이 밤은 다르게 기록됩니다. 기록.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았습니다. 침소에 들어온 것과 침소에서 마님을 만진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변명할 수 있지만 후자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위험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지키려 온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다니. 소인은 괜찮습니다. 머슴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이 상자를 여셔야 합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소인은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님의 방패라는 것은 압니다. 방패. 20해 전 혼례 첫날 밤.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홀로 뒤뜰에 묻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묻었습니다. 그날이 20해 후 오늘 밤일 줄은 몰랐지만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쇠잠금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20해의 세월. 열쇠는 어디 있느냐? 머슴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열쇠의 위치는 오직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욕정의 밤이 아니라 재판의 밤이 시작됩니다. 그는 들러붙으러 온 게 아니라 지키러 왔습니다. 너는 정말 머슴이냐? 저는 머슴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면 관아의 첩자냐? 머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입니다. 머슴이기도 하고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느냐? 작년 가을부터입니다.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관아 서리가 소인을 이 집에 보냈습니다. 남편 어른께서 장터에서 머슴을 구한다 하시기에 소인이 지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 집을 감시했느냐? 재산 이동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마님 명의의 토지가 조금씩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기에 관아도 쉽게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도장. 저는 그런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나는 마님이 병드신 후였습니다. 머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침소에 누워 계신 동안 남편 어른께서 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문서를 위조했다니. 마님이 병들기 전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머슴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건강하실 때는 모든 문서에 직접 확인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마님이 병드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침소에 갇힌 마님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틈을 남편 어른께서 이용하셨습니다. 필요.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병든 마님은 필요 없는 존재. 결정하지 못하는 마님 곁에서 결정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증거를 모았습니다.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를 살폈습니다. 남편 어른께서 주무신 후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기록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바뀐 숫자, 사라진 문서들. 그것들을 모두 관아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관아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 어른은 이 고을의 양반이시고 마님의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자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직접 숨긴 증거. 제 손으로 묻은 방패. 그런데 너는 왜 관아에 주지 않고 나에게 가져왔느냐? 관아에 주면 너의 임무는 끝나는 것 아니냐? 머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관아에 주면 관아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마님께 드리면 마님의 방패가 됩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관아의 명령도 자신의 안위도 아니라 오직 저를. 필요해진 순간 진실은 늦게 옵니다. 큰 칼은 위협이 되고 작은 열쇠는 세상을 엽니다.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머슴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도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칼로 대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도적은 큰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은 칼이 아니라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열쇠 하나로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큰 칼은 눈에 띄지만 문을 여는 건 작은 열쇠입니다. 우화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혜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자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머슴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해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녀 속에 있다. 비녀. 홀레날 받은 비녀. 침소장 안에 있다. 머슴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져오겠다. 병든 몸을 일으켰습니다. 3달 만에 처음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침소장까지.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머슴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마님, 오지 마라.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선을 넘지 마라. 내가 직접 하겠다. 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나무함. 나무함 속에 비녀가 있었습니다. 홀레날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비녀. 은으로 만든 비녀. 끝이 살짝 둥글게 말려있는 비녀를 꺼냈습니다. 손에 들자 20해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이 비녀를 잘 간직하여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모른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지. 비녀 끝을 돌리면 안에 작은 공간이 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을 숨겨라. 그날 밤 저는 비녀 끝을 돌렸습니다. 정말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쇠를 숨겼습니다. 상자의 열쇠. 이제 다시 비녀 끝을 돌렸습니다. 20해 만에 작은 소리와 함께 끝이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녹슬지 않았습니다. 은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머슴을 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비녀를 꺼내자 그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욕망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떨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비밀을 밝힐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저는 열쇠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상자를 열 수 있다. 머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소인은 나가겠습니다. 왜냐? 상자를 여는 것은 마님 혼자 하셔야 합니다. 소인이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담긴 배려를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집안을 여는 건 힘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섹터 6 56-68분. 상자 속에는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머슴이 침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자와 단둘이. 열쇠를 잠금에 넣었습니다. 딸칵.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20해 전 혼례 때 가져온 문서들. 친정에서 작성한 혼서. 저의 재산 목록. 친정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토지 문서.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딸아, 혼인은 사랑만으로 되지 않는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 문서들을 잘 간직하여라. 내 것을 지키는 것이 곧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20해 후 정말로 이 문서들이 필요한 날이 왔습니다. 토지 문서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들, 혼례 때 가져온 것들,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들, 모두 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서 여백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정씨 부인 단독 소유, 남편이라 할지라도 처분 불가, 친정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혼인 전 아버지께서 미리 적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딸의 재산은 딸의 것이다. 누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런 뜻이 담긴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남편이라도 제 재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서들을 상자에 넣어 묻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혼인 첫날 밤 느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이 여자의 재산이 필요하다. 그런 눈빛을 사랑이 아니라 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들을 숨겼습니다. 언젠가 이 문서들이 나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해 후 오늘 밤 저는 상자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머슴이 넣어둔 문서 펼쳐보았습니다. 재산 이전 문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를 파는 문서 그리고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 제 이름.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흉내내어 쓴 것, 위조였습니다. 그리고 도장.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짜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훔쳐서 찍은 것입니다. 문서를 더 살폈습니다. 아래쪽에 또 다른 서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리고 남편의 도장. 마님, 이 서류는 위조입니다. 문 밖에서 머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어른께서 마님의 이름을 대신 쓰신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위조했다니, 제 재산을 훔쳐갔다니, 얼마나 팔았느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20해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 제가 병든 3달 동안 사라진 것입니다. 돈은 어디로 갔느냐? 도박빚입니다. 머슴이 대답했습니다. 남편 어른께서 장터에서 도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셨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마님의 토지를 파신 것입니다. 도박. 남편이 도박을 했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관아가 개입했느냐? 빚쟁이 중 한 명이 관아 서리였습니다. 그 서리가 이상하게 여겨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어른은 양반이고 마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 함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진짜 대물은 책임입니다. 흉해 보이는 옹이가 나무를 살립니다. 또 하나의 우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 밖에서 머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숲에 병든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벌레에 먹혀 속이 썩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 옹이가 생겼습니다. 보기에 흉한 옹이. 하지만 그 옹이가 벌레 먹은 곳을 막았습니다. 옹이가 수액이 새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살았습니다. 병든 나무에 옹이가 생기면 보기엔 흉하지만 그 옹이가 나무를 살립니다. 우화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병든 마님의 침소에 머슴이 들어온 밤. 보기엔 흉했습니다.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양반 마님의 침소에 천한 머슴이. 하지만 이 밤이 저를 살렸습니다. 집안을 살렸습니다. 흉한 밤이 가장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너는, 저는 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관아의 명령만 따르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상자를 관아에 주지 않고 나에게 가져왔느냐?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머슴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어머니도 마님과 같았습니다. 병들어 침소에 누웠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죽었습니다. 소인은 그때 어렸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면 꼭 지키겠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통해 고맙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대신해 고맙다고 말하겠다.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머슴이 무릎을 꿇은 것 같았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문서들을 가지고. 저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원본 문서, 남편이 위조한 가짜 문서,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관아에 가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가지고 관아에 가서 고발하겠다. 남편을 고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마님, 남편을 고발하면 마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조선에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지켜야 한다.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으로 모두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님. 머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이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미 충분히 해주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이다. 흉한 밤이 가장 필요한 밤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이 마님의 침소에 남정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포졸이 외쳤습니다. 저는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머슴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서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문서들. 이것들을 관아에 전하겠습니다. 기다려라. 저는 머슴을 불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석입니다. 본명을 묻는 것이다. 머슴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서방입니다. 김서방. 저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고맙다, 김서방.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머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은인이 아닙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나를 지켰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포졸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시오. 머슴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떠나느냐? 제가 남으면 이 밤은 다른 의미로 기록됩니다. 머슴이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면 침소에 도적이 들었으나 마님께서 무사하셨다고 기록됩니다. 하지만 제가 남으면 침소에 남정네가 들어와 마님과 밤을 보냈다고 기록됩니다. 기록. 조선에서 기록은 진실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생이 바뀝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느냐? 소희는 괜찮습니다. 머슴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적으로 잡히겠지만 위조 문서를 발견한 공로도 있습니다. 관아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님은 무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머슴은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서들을 품에 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 끝까지 마님이라고 만불렀던 사람, 선을 지킨 사람. 문이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왔습니다. 마님 무사하십니까? 무사하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적이 들었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도적이 어디 갔습니까? 창문으로 도망쳤다. 저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문서들을 훔쳐갔다. 어떤 문서입니까? 집안의 위조 문서들이다. 저는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진짜 문서는 여기 있다. 하지만 위조 문서들은 도적이 가져갔다. 포졸들이 놀랐습니다. 위조 문서라니? 그렇다. 내 남편이 내 이름을 도용해 만든 문서들이다. 저는 친정에서 가져온 원본 문서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남편이 만든 가짜 문서를 그 도적이 가져갔다. 아마도 관아의 증거로 제출하려는 것 같다.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적이 누구인지. 한 달 후 관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위조 문서 작성죄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팔린 토지들도 다시 사들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으로. 남편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발했소? 아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적이 고발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그 후 저는 침소에서 나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나으니 몸의 병도 나았습니다. 집안은 바로잡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 재산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그날 밤 정말 도적이었을까? 침소에 들어간 게 도적이 맞을까? 하지만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마님 병환 중 도적이 침입하였으나 마님께서는 무사하셨다. 도적이 집안 위조 문서를 발견하여 관아에 제출하였다. 마님의 재산이 바로잡혔다. 그것이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머슴 김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아는 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조 문서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곤장 대신 방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밤, 병든 침소에 머슴이 들어온 밤, 그가 꺼낸 대물은 몸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진짜 대물은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기록입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대물은 책임입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대물입니다. 그날 밤 머슴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침소의 선, 말의 선, 기록의 선. 모두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흉한 밤이 가장 필요한 밤이었다는 것을. 병든 나무의 옹이처럼 그 밤이 저를 살렸다는 것을. 김서방.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지킨 선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대물은 무엇입니까? 힘, 욕망, 아니면 기록?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세요.